작성법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주제 확정과 선행연구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확정이라는 것은 논문을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논문 한 편에 맞게끔 좀 더 좁혀서 검토해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선행연구라는 것은 기존 연구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가 주제 재검토와 확정, 두 번째가 선행연구 검토 방법, 그리고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선행연구 검토를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에 선행연구 검토 작성은 논문의 서론에 또는 서론 다음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는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하는 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행연구가 많고 논의가 잘 정리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반대되는 경우죠.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어중간한 경우인데, 선행연구가 드물지만 있기는 있죠. 그래서 논의가 전혀 혹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가 많고 논의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주제가 논문에 적합하려면 선행연구의 결함들을 발견하거나 선행연구와는 다른 독창성 있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주제를 좀 더 좁혀 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은 개론서와 입문서를 선택해서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요. 그리고 이 개론서와 입문서에 언급된 대표적 논의들을 찾아서 그걸 일일이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제를 이제 확정해야 되겠죠. 주제를 좀 더 좁혀서 선행연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되지 않은 주제 혹은 치명적 오류가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고요. 불구하고 연구되지 않은 주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잘 돼 있는 연구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주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가 이렇게 많은 가운데 특별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많다는 것 자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이 연구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조금 더 좁혀 나가야 됩니다. 좁혀서 선행연구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 한 편에 정말 선행연구가 뭐 한 수십 가지, 뭐 20, 30개가 넘는 경우라면 그것을 다 찾아서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논문은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줄여나가는 방법, 대표적인 문은 몇 개를 읽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론서와 입문서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이 개론서와 입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줄여나가면 실제로 검토해야 되는 선행연구들은 분량이 좀 줄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선행연구들 중에서 좀 더 주제를 피하면서 독창성 있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제를 좁힌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를 좁히는 방법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겠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연구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그 연구 범위라고 한다면 뭐 시간적으로 좁히고 공간적으로 좁히거나 아니면 행위자,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서 어떤 그 사회과학 같은 부분에는 분명히 뭐 정당이라든가 뭐 유권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부라든가 그런 행위자들이 있겠죠. 그런 행위자를 줄이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는 다른 방식의 하나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지칭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제가 그냥 의미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대상에서 범위에서 주제를 좁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부 유럽 포퓰리즘의 역사적 변화라는 주제가 초기에 선정된 주제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시간적으로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남부 유럽 전체라는 것이 원래 이
주제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간 다음에 밑줄 쳐놨죠. 2000년대 이렇게 2000년대로 좁힙니다. 그럼 2000년대라 그러면은 뭐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뭐 2010년, 20년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히 2010년 이전에 10년대 그 10년대가 남부 유럽에서 어떤 중요한 전환기였다면 2000년대 10년대를 지칭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장소 공간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탈리아라고 밑줄 쳤죠. 그러니까 남부 유럽 전체가 아니라 이탈리아 한 나라만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포퓰리즘의 역사적 변화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남부 유럽 포스트 포퓰리즘, 포퓰리즘 그러면은 이념을 얘기하고 포퓰리스트 그러면 이 이념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럼 포스트 포퓰리즘, 포스트 포퓰리스트가 되겠죠. 그를 중심으로 하는 이념, 포스트 포퓰리즘이라고 그 행위자를 줄였습니다. 포퓰리즘 전체가 아니고요. 그렇게 줄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의미 등 다른 방식으로 줄이는 방법은 자, 이번에 끝에 지지층이라고 했죠. 나머지도 똑같고 그냥 포퓰리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에서도 정당도 있을 수 있고 포퓰리즘 정치가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죠. 그러면 포퓰리즘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겠다. 그러면은 지지층 변화라고 또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중첩적으로 줄일 수도 있겠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밑에 예를 보면 2000년대 이탈리아 포스트 포퓰리즘의 지지층 변화. 자,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인다면 훨씬 더 줄여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이 줄이면은 아까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읽을 것이 적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잡이가 없으니까요. 스스로 스스로 대부분 뭐 연구 방법에서부터 또는 뭐 관련된 이론적 배경까지 자료까지 스스로 다 찾아서 수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읽을 것은 적어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더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선행 연구가 드물고 논의가 전혀 혹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론서나 입문서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제가 가능하려면 선행연구의 결함을 발견하거나 독창성 있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주제가 논문으로 작업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주제를 재검토할 때는 선행연구들을 모두 수집해야 됩니다. 수집해서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론서나 입문서가 없으니까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이 10개든 20개든 뭐 책일 수도 있겠죠. 이걸 다 읽어야 돼요. 찾아서. 다 읽고 스스로 비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과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창성 있는 주장을 내가 도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연구되지 않은 주제가 이 큰 주제 안에서 좀 더 좁혀진 주제가 연구되지 않은 것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을 주제로 확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존의 논문이나 연구들 중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면 그 주제를 찾아서 연구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인데요. 선행 연구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선행 연구 자체가 없으니까 선행 연구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참 곤란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선행 연구가 없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심사위원도 모르고 지도교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 연구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지도교수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죠.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여러분들이 최초의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선행 연구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지금 대선 전국이죠. 뭐 대선이 곧 끝났다. 끝난 지 뭐 한 일주일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면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학회 발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과제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이 주제를 내가 지금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것은 거의 100% 논의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논문이라는 것은 단숨에 써지는 게 아니죠. 일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 있는 동안에 선행 연구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가 없다. 탈구할 때까지. 그렇다면 그것을 밝혀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봤더니 없더라 이게 아니고 3개 내지 5개 이 정도 선행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거꾸로 주제를 넓힙니다. 아까 시간, 공간, 행위자, 의미 이런 방식으로 좁힌다 그랬죠. 이번엔 거꾸로 그런 방식으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엔 주제를 넓혀서 선행 연구가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선행 연구가 또 지나치게 넓히면 안 되고요. 선행 연구가 3개 내지 5개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써줍니다. 넓힙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행 연구들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전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요즘 논문이나 책이든 뭐 앞에 초록 또는 서문에서 상세하게 책의 내용을 소개해놨죠. 그 정도를 읽어도 돼요. 아니 목차를 훑어보거나 뭐 결론을 보거나 책의 마지막 장을 보거나 해서 책을 그 선행 연구들의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것이 내 연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정도를 써주면 되겠죠. 그것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제가 독창성 있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논문에서 독창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제가 쓴 사회과학 논문 작성법의 19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논문 작성법 책에서 이 독창성 7가지 7가지 경우를 많이들 인용하고 있던데 제가 이것을 처음에 이제 정리를 이제 했습니다. 자, 7가지인데 첫 번째 새로운 현상에 대한 연구. 조금 전에 대설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어요. 금방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체로 훌륭한 주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흔히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경우입니다. 선행 연구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 연구가 도출한 결론들이 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오류까지는 아니더라도 논리는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선행 연구들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도출할 때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와 7번째가 가장 흔한 사례죠. 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로 돌아가서 선행 연구에서 잘못 해석된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석사학위 논문에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아직도 학문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이 충분히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잘못 해석된 부분이 물론 아주 지엽적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야 됩니다. 잘못 해석된 부분, 잘못 또는 미비한 부분, 고전을 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한다면 과거의 이론들 플라톤, 공자 이런 걸 연구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발견을 해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체 공자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얘기를 다 뒤집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보완하는 거죠. 해석을 보완하는 것 또는 거기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논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 다음 비교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이론들이나 현상들을 비교하는 것 이런 논문 많죠. 개별적으로 이 탐구하는 비교 대상의 현상들이나 이론들은 연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비교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비교만 하는 것도 훌륭한 논문의 주제가 됩니다. 이 비교 연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것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오른쪽에 다시 또 이렇게 그 경우를 한정을 해서 따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논문은 학문은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몰 a가 라지 a다. 이것이 논문의 명제라고 앞에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몰 a가 라지 a다. 이러는데 명제에는 빠지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연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논증을 하거나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몰 a는 가라는 방법론으로 연구했을 때 라지 a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라지 a가 될 경우에 여기서 좀 더 확실한 경우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몰 a는 가라는 방법으로 연구할 때만 라지 a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학계의 상식으로 돼 있어요. 다른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나는 스몰 a가 라지 a로 되는 경우가 나라는 방법 또는 종종 있었죠. 말줄임표, 기타 등등, 다라 뭐 등등 나나 다라 등등의 방법으로 연구해서도 라지 a가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라는 방법 그 중에 하나 나라는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을 적용해서 라지를 도출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가가 아니고 나라는 거죠. 방법론만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독창성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스몰 a를 가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는 절대로 라지 a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다가 상식입니다. 자, 이 상식을 뒤집는 거죠. 가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라지를 도출했어요. 도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논문에서 스몰 a를 열심히 스몰 a에 대해서 가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서 라지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논문이 구성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상식을 뒤집는 훌륭한 연구 업적입니다. 다만 위에서 이와 같이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있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결론에다가 써줘야 돼요. 방법론만 달리 적용한 거죠. 하지만 방법론만 달리 적용했다고 그냥 스몰 a를 연구해서 가라는 방법론으로 연구해서 라지 a를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스몰 a를 가라는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서 라지 a가 나왔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스몰 a를 가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도 가라는 방법론을 그렇죠. 적용해서도 라지 a가 도출된다 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고전에 서론에서 물론 썼겠죠. 결론에서 다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뭐 쓰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스몰 a는 가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는 라지 a가 도출될 수 없다 라고 연구되어 있는데 가라는 방법론을 도출해서도 라지 a가 도출됨을 밝히겠다라고 서론을 썼겠죠. 그러면 결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몰 a를 가라는 방법론을 적용해서 라지를 도출했다라고 써야 돼요. 라지 A다가 아니고 라지를 도출했다라고 밝혀줘야 이 논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독창성 있는 연구인가라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라면 지도교수에게 문의해서 이게 논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의 고전 예를 들어서 공자의 논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설명했던 잘못 해석된 부분이라는 것인데 잘못 해석되지 않았어도 그렇습니다. 잘못 해석되거나 미비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도 훌륭한데 이러한 방식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거죠. 그것도 훌륭한 연구 방법이 돼요. 모논 연구나 이론 사상에서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새로 발견된 자료의 제시와 해석. 과거에 트로야 문명을 발견한 상인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계기를 통해서 트로야 문명을 발견을 했지만 그 사람이 논문을 쓴 건 아니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이 되겠지만 그 사람이 학자로서 업적을 낸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 그것을 발견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트로야 문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자라든가 뭐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야 되겠죠. 분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뭐 해석이라고 썼는데 해석 또는 분석을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 또는 분석까지 해나가야 그것이 논문으로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연구 검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선행연구 검토를 작성하는 방법 논문의 한 챕터라 그랬죠. 적을 경우에는 서론에다 집어넣고요. 선행연구 검토는 선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미 연구된 결과들을 검토해서 자신의 연구가 독창적임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가 논문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과거의 논문에는 자주 이런 경우를 봤는데 선행연구를 그야말로 관련된 연구들을 쭉 그야말로 검토하고 말았어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끝내버려요. 그 논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내 논문의 분석 결과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 독창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앞에 있는 선행연구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지적하고, 오류가 없다면 다 옳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연구하는 방향과는 다르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동일한 방향으로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비판적 검토예요. 그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내 연구가 결국은 독창적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선행연구 검토 부분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검토 작성 방법도 앞에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는데요. 역순으로 보겠습니다. 자,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경우. 자,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논문 작성을 과제로 내줬을 때 이런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뭐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찾으니까 뭐 학술 정보라든가 전자도서관이라든가 해서 열심히 검색 수집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써요. 논문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수필이 아니거든요. 논문은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되고 논리적인 표현을 써야 됩니다. 수필이나 이런 경험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X로 표시를 했어요. X로. 자, 그 다음은 넓힌 주제에 관한 연구는 무엇 등이 있다. 하지만 내 주제, 내가 지금 확정한 주제입니다. 확정한 나의 주제를 써주고요. 무엇에 대한 관한 연구는 없다.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주제를 선행연구가 없을 경우에 살짝 넓혀서 3개에서 5개 정도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결과 3개에서 5개 정도 나오겠죠. 그 3개나 5개 정도를 여기다가 간략하게 뭐 등이 있다라고 소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내 주제에 관한 연구는 없다. 자, 그리고 좀 더 좀 소개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선행연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안 해줘도 되지만 앞에 있는 정도로만 처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면 또는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을 하고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선행연구가 드물고 논의가 전혀 혹은 잘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모두 읽고 편편히 다 비판해 줘야 돼요. 입문서나 개론서가 없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다 찾아서 다 읽고 거기 때로는 좀 많다 싶으면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일일이 다 비판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비판의 기준은 당연히 내 연구의 방향과 관점입니다. 거기에다 그것에 맞춰 가지고 유형 분류를 하든 아니면 직접 논문 하나하나를 다 비판하든 그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경우입니다. 앞에서는 첫 번째 경우였죠. 선행연구가 많고 논의가 잘 정리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서너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 많다는 것은 20, 30개가 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서너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각 유형의 대표적 문헌을 선정해서 이를 중심으로 비판합니다. 자, 이때 비판의 기준은 앞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연구 방향과 관점입니다. 그럼 위에서 서너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러면 분류의 기준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류의 기준도 자신의 연구 방향과 관점에 대해서 관점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개론서나 입문서가 있다 그랬죠. 개론서나 입문서도 그 모든 연구들을 다 망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론서나 입문서에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구들을 분류를 했죠. 맞는 유형에 따라서. 자,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만약에 개론서와 입문서에서 분류한 유형이 내 논문의 유형과 맞다? 그러면은 내 논문을 충분히 좁혀 나가서 재검토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또 개론서가 주로 취하고 있는 다수의 입장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주제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훌륭한 논문의 주제로서. 따라서 그걸 또 좁혀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좁혀 나가고 독창성 있는 나의 주제가 어, 주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논문을 써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정한 방향이나 또 좁혀진 주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주제 재검토, 다시 말해서 주제 확정과 선행 연구 검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